오늘 밤 우리는 진짜 서부 개척 시대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영웅적인 카우보이와 극적인 결투가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속 모습이 아닌 생존이 결코 보장되지 않았던 거칠고 위험한 현실 속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충분히 강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이 왜 거친 서부 와일드 웨스트라 불렸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지금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작은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야기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니까요. 자,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선풍기를 틀어 배경음처럼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개척 시대의 미국 서부에서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던 이유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1870년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역사상 전설적인 한 시대를 직접 경험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의 생존 확률이 방금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련은 눈을 뜨기도 전에 여러분을 덮칩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했을 법한 흙과 자연의 상쾌한 향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지독한 악취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닙니다.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 동물의 배설물, 그리고 어쩌면 정화되지 않은 하수에서 올라오는 듯한 악취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부 개척 시대에 목욕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민들에게 제대로 된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치였고 이마저도 관대한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겨울 내내 단 한 번도 씻지 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물은 매우 귀했고 마시고 요리하는 데 써야 할 물을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것은 낭비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빈대로 들끓는 지프로 채워진 매트리스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870년대 개척지의 삶은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끊임없는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도 휴가도 인체공학적 배려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농부든 광부든 목장 인부든 여러분의 몸은 고장날 때까지 사용되는 주요 도구였습니다. 현대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척시대의 노동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조차 30대에는 등이 영구적으로 굽고 관절염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뼈가 부서지는 듯한 노동이었습니다. 14시간 동안 밭을 갉거나 물을 깃거나 장작을 패거나 혹은 깊은 광산 갱도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평균 수명이 고작 35세에 불과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서면 공기 중의 한기가 느껴집니다. 만약 겨울이라면 여러분의 오두막 내부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벽난로가 있었다 해도 귀한 땔감을 아끼기 위해 밤새 불씨를 꺼뜨렸을 겁니다. 이 시대에 중앙난방이나 보온내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만약 여름이라면 입고 있는 모든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혹독한 날씨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복에 대해 말하자면 편안함은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2벌 정도의 옷을 가졌는데 거친 캔버스나 데님 바지에 피부를 쓸리게 하는 면 셔츠가 전부였습니다. 여성들은 기온과 상관없이 여러 겹의 옷을 입었습니다. 슈미즈, 코르셋, 패티코트, 그리고 흙먼지를 쓸고 다니는 긴 드레스까지 말이죠. 모든 옷은 까끌까끌하고 몸에 맞지 않았으며 거의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서부 영화에서 본 그 멋진 의상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허구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아침 식사 시간임을 알립니다. 부디콩과 비스킷,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매 끼니마다 드셔야 할 테니까요. 서부 개척 시대의 식단은 단조롭고 영양학적으로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고기는 구할 수 있을 때도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하여 보관했습니다.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는 병인 괴혈병은 현대 지식으로는 쉽게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민들 사이에서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적어도 커피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영화 속 카우보이들은 항상 커피포트를 끓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시게 될 것은 여러분이 아는 커피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액체일 겁니다. 보통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끓여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쓴맛을 줄이기 위해 으깬 달걀 껍데기나 심지어 소금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카페인은 하루를 버틸 힘을 줄 테니 불평 없이 마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밤사이 피난처를 찾아 들어왔을지 모르는 정아리나 뱀이 있는지 신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장화를 흔들어 터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 개척민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맹독성 생물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즉시 깨닫게 됩니다. 물론 광활한 미국 서부의 풍경은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날씨는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 토네이도, 갑작스러운 홍수나 가뭄 등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을지라도 단 몇 분 만에 상황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척지 마을에 정착했다면 문명이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어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저 다른 종류의 위험이 존재할 뿐이었죠. 서부 개척 시대의 마을은 질병의 온상이었습니다. 적절한 하수 시스템이나 세균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은 공동체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디프테리아, 결핵 등은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전염병 한 번으로 몇 주 만에 마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마을에 한번 방문해보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기대했을 법한 정돈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서부 마을들은 건물들이 편한 곳에 되는 대로 지어져 무계획적으로 성장했으며 적절한 도시 계획이나 기반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리는 포장되어 있지 않고 흙길이었는데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고 건조할 때는 흙먼지가 날리는 먼지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이제는 더 강하게 코를 찌릅니다.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말똥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거리 청소부나 위생부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어떤 마을에서는 통행이 잦은 구역에 쌓인 오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파리떼가 여러분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며 왜 이곳에서 질병이 그토록 쉽게 퍼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중심가를 걷다 보면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인 살룬 사로온을 지나게 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묘사된 것과는 달리 살룬은 여다디문과 피아노 연주자가 있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거친 널빤지로 만든 바와 기본적인 가구만 갖춘 조악한 단칸방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술은
오크통에서 숙성된 고급 위스키가 아니라 담배찐, 후추, 테레빈유, 심지어 화약을 섞어 독한 맛을 낸 저급 알코올이었습니다. 운이 나쁘면 단 한 잔으로 눈이 멀 수도 있었습니다. 살루는 개척지 삶의 또 다른 치명적인 측면, 바로 폭력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잦은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는데 공식적인 결투나 총격전 때문이 아니라 중무장한 사회에서 술에 취한 말다툼이 순식간에 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부 영화의 낭만적인 총격전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폭력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충동적이고 지저분하게 벌어졌습니다. 무장에 대해 말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방어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무기는 주로 사냥, 야생 동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때로는 신호용 도구였습니다. 곰, 늑대, 국어, 그리고 독사들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에 특히 정착지 사이를 이동할 때는 비무장 상태로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개척지 마을에 실제로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캔자스주의 다치시티, 더치시티, 나 애리조나 주의 툼스톤. 같은 곳은 방문객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 총기를 반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명한 OK 목장의 결투는 사실 클랜튼 갱단이 툼스톤의 무기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것과는 달리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빨리 뽑기 결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총격 사건은 매복이거나 강도 사건 중에 일어났습니다. 정의 적수와 마주서는 숙련된 총잡이의 모습은 대부분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실제 개척시대의 폭력은 보통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으며 명예나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지역의사의 진료실을 지나게 됩니다. 1870년대 개척시대의 의료 서비스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식 훈련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외과 수술은 위스키나 모르핀 외에는 마취 없이 행해졌고 소독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된 상처처럼 단순한 문제도 팔다리 절단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흔한 치료법으로는 사혈, 엑시에시에, 수은 화합물, 비소, 피수 등 종종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컸던 독성, 물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은 4명 중 1명꼴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치과 진료는 조악한 도구로 마취 없이 이를 뽑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 고통스러운 치과 문제로 고생하다가 결국 치아를 모두 잃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척지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생존은 의료적 개입보다는 운에 더 많이 좌우되었습니다. 사소한 부상조차 감염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부러진 뼈는 제대로 아물지 않아 개척민들에게 만성적인 통증과 장애를 남겼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유명한 문구는 서부 개척 시대에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점심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동네 식당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아마도 누군가의 집을 개조해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곳일 겁니다. 음식은 아침 식사보다 더 다채롭지 않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심하게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상해 있습니다. 채소는 있다 하더라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과도하게 익혔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질이나 식중독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최근에 있었던 인디언의 공격, 무법자 갱단,
또는 혼자 여행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대중문화에서 묘사된 것과는 달리 정착민에 대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폭력은 훨씬 드물었고, 사실은 정착민과 미군이 공격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개척지는 여전히 갈등의 장소였습니다. 원주민들의 조직적인 이주는 양측 모두에서 때때로 폭력으로 분출되는 긴장을 낳았습니다. 무법자들에 관해서는 특히 외딴 지역에서 그들은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법 집행 인력은 드물었고 때로는 보안관 한 명이 수천 제곱마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정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보다는 자경단체의 징투한의 활동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린치를 가하는 군중은 흔했으며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개념은 종종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 도둑질이나 소 도둑질로 고발당했다면 실제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 매달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점심 식사 후 여러분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동네 잡화점에 들르기로 합니다. 가격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은 운송의 어려움과 비용 때문에 동부보다 개척지에서 훨씬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 하나가 오늘날 돈으로 $20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개척민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필수품에 썼고 안락함이나 사치를 위한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잡화점은 개척시대의 또 다른 현실, 바로 고립을 엿보게 합니다. 우편 배달은 드물고 불안정했습니다. 신문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정보는 느리게 전달되었고 동부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몇 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개척민들은 서부로 이주한 후 다시는 친척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립이 주는 심리적 타격은 개척민들 사이에서 높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평선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개척지의 날씨는 단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예보 없이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는 여행객들을 고립시켜 동사동시에 이르게 했고, 토네이도는 생존자들을 도울 긴급 구조대도 없이 마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는 마차 행렬을 휩쓸어버렸고 가뭄은 농작물을 망쳐 기근을 유발했습니다. 운 좋게 제대로 된 집이 있었다 해도 그 집이 제공하는 보호는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지 주택은 구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든 급하게 지어졌습니다. 평원에서는 흙으로 지은 집, 솥하우스,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통나무집, 마을에서는 단순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극심한 날씨에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수 있었고 여름의 더위는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였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다락방이나 위층은 더욱 심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자 여러분은 비를 맞기 전에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는 길에 지역 광산으로 일하러 가는 한 무리의 남성들을 지나칩니다. 광업은 개척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지하 갱도 붕괴, 유독가스 노출, 부적절하게 다룬 발파용 화약으로 인한 폭발, 그리고 기계 사고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광부들은 또한 석탄 가루로 인한 진폐증, 첸페이증이나 금 가공 시 사용하는 수은 중독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광업을 피했다 하더라도 안전한 개척지 직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업은 안전장치 없는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일이었고, 목축업은 수백 파운드 무게의 예측 불가능한 동물들과 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벌목업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은 현대 세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쯤 오두막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지붕은 여러 곳에서 새고 여러분은 물을 받기 위해 양동이를 놓습니다. 이것은 식수를 보충할 좋은 기회입니다. 깨끗한 물은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많은 개척민들은 씻고 가축에게 물을 주는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원 슈유엔에서 물을 마셨고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인성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는 오두막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현실이 낭만적으로 미화된 서부 개척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되돌아봅니다. 영웅도 악당도 없었고 그저 믿을 수 없을 만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회복력과 투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몸은 딱딱한 매트리스 때문에 쑤시지만 꾸물거릴 시간은 없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잠에서 깨어나 어제의 혹독했던 개척지 생활을 떠올리며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마을을 떠나 개척지를 가로질러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정착지로 향하든 서쪽으로 가는 마차 행렬에 합류하든 혹은 단순히 탐험을 떠나든 1870년대의 여행은 여러분이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시기쯤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을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비교적 부유하거나 주요 도시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그것을 이용할 형편이 못 되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개척민들은 말을 타거나 마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을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말은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많은 개척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좋은 말 한 마리는 몇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죠. 게다가 안장, 곱비, 사료, 그리고 수의사의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물론 당시 수의학적 치료란 말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동물을 쏴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말을 타는 것 자체도 즐거운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1870년대의 안장은 편안함이 아닌 기능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몇 시간씩 안장 위에 앉아 있으면 숙련된 기수조차 물집과 근육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말이 뱀이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라도 하면 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떨어져 도움을 받을 곳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더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말을 살 형편이 안 된다면 마차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깨끗한 대초원을 즐겁게 가로지르는 낭만적인 이미지는 잊어버리십시오. 마차 여행은 지독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차는 나무 바퀴의 미세한 탄성 외에는 어떠한 형하장치, 서스펜션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길 위의 모든 돌멩이, 바퀴 자국, 구멍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덜컹거림은 뱃멀미와 유사한 마차 멀미를 유발하여 여행자들을 메스껍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이라고 해봐야 이전 여행자들이 만들어 놓은 흙길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마차가 차축까지 잠길 수 있는 진흙탕 수렁이 되었고 건기에는 먼지가 너무 심해 숨을 쉬거나 앞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바퀴가 깨지거나 차축이 부러지는 등 마차가 고장 나는 일도 잦았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정착지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까지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유명한 오리건 트레일, 어레건 트레일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는 마차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이 2000마일,
약 3,200km의 여정은 19세기 가장 위험한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1840년대부터 1860년대 사이에 이 여정을 시도했던 약 40만 명 중 10명 중 1명은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리건 트레일은 때때로 미국에서 가장 긴 공동묘지라고 불렸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길에서 1마일마다 평균 10명에서 15명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200km에 걸쳐 약 50m마다 무덤이 하나씩 있었던 셈입니다. 길게는 임시로 만든 십자가와 돌무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다수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묻고 즉시 여정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오리건 트레일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통해 퍼지는 세균 감염인 콜레라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병은 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여 몸에서 체액을 너무 빨리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아침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시신으로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마차 행렬은 때때로 단 한 번의 콜레라 발병으로 수십 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산악열, 마운틴 피버 과 같은 다른 질병들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더 취약했고 많은 가족들이 여정 중에 여러 자녀를 잃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기껏해야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태를 악화시키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또 다른 치명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마차는 물에 뜨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개척자들은 서쪽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일부 강에는 나룻배나 여울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마차를 임시보트처럼 띄워서 건너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차가 자주 전복되어 사람과 가축이 익사하고 귀중한 보급품이 파괴되었습니다. 플랫강, 플랫 리버, 컬럼비아강, 콜롬비아 리버, 스네이크강, 스네이크 리버 은 2주 기간 동안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격은 비교적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족은 실제로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급품을 제공하고 길을 안내하며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폭력적인 죽음의 대부분은 마차 바퀴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가축에게 차이는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총기 사고도 충격적일 정도로 흔했는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무기 사용에 미숙했지만 사냥과 보호를 위해 총을 소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주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가족들은 길 위에서 자녀, 부모, 배우자를 묻고는 즉시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지체는 겨울 눈이 길을 막기 전에 산을 넘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육체적 고난은 많은 여행자들을 정신적 붕괴로 이끌었습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자살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캘리포니아나 오리건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정 자체에 모든 돈과 자원을 쏟아부은 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약속의 땅에도 그 나름의 혹독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빈곤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채 병든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멀리 여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가까운 마을이나 정착지로 향하는 중일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짧은 여정조차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혼자 다니는 기수나 소규모 집단을 쉬운 표적으로 여기는 무법자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역마차 강도 사건의 빈도는 후대의 소설에서 과장되긴 했지만
합법적인 걱정거리가 될 만큼 정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연 환경은 여행자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는 길을 쓸어버리거나 부주의한 여행자들을 가두었습니다. 사막 지역의 여름 더위는 탈수와 열사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겨울 눈보라는 일상적으로 여행객들을 가두었고, 때로는 동사동시로 이어지거나 생존자들이 식인 행위에 의지해야 했던 악명 높은 도너 파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낳기도 했습니다. 상세한 지도가 없던 시대에 길을 찾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모호한 길 안내, 바뀔 수 있거나 잘못 식별될 수 있는 지형지물, 그리고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안내인의 경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황해에서 길을 잃는 것은 특히 보급품이 떨어졌을 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서 영화에서는 좀처럼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는 개척지 삶의 또 다른 측면, 바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백인 카우보이와 정착민들만으로 채워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문화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철도 건설 노동자, 광부, 상인으로 일했습니다. 멕시코인 가족들은 남서부 지역이 미국 영토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 카우보이들은 일부 목장에서 노동력의 2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유럽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십 개의 독특한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들은 다른 이들이 도착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고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평등이나 조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종폭력은 개척지 삶의 흔한 특징이었습니다. 중국인 철도 노동자들은 잔인한 차별에 직면했고, 종종 백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가장 위험한 일을 강요당했습니다. 멕시코인 지주들은 멕시코-미국 전쟁 이후 법적 조작이나 노골적인 절도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빈번하게 목격했습니다. 남부의 차별을 피해 서부로 이주한 흑인 미국인들은 목축업, 광업, 그리고 개척 공동체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개척지의 인종차별 역시 뿌리 깊다는 것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수용에서 자주 배제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백인 정착의 확대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1,500만 명에 달했을지도 모르는 북미 원주민 인구는 1900년까지 3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질병, 전쟁, 강제 이주, 그리고 그들의 식량원, 특히 버펄로의 의도적인 파견은 수많은 부족과 국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체계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들의 전통적인 땅에서 척박한 토양과 자원이 거의 없는 보호구역으로 몰아냈습니다. 보호구역 땅에서 귀중한 자원이 발견되면 조약은 정기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가족에게서 빼앗겨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설계된 기숙학교에 보내졌는데, 이는 인디언을 죽이고 인간을 구하라는 철학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후대 영화들의 카우보이 대 인디언이라는 낭만적인 서사는 정착민과 원주민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심하게 왜곡했습니다. 많은 원주민 국가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폭력은 보통 반복되는 조약 위반, 부족 영토 침범 또는 의도적인 도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은 할리우드 묘사와는 현저하게 다른 경험을 한 또 다른 집단, 바로 개척시대의 여성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서부 영화의 무력한 미녀나 학교 선생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개척지 여성들은
제한적인 사회적 기대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된 육체 노동을 수행했습니다. 자영농장, 홈스테드과 농장에서 여성들은 요리, 청소, 육아, 옷 만들기 같은 전통적인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밭에서 일하고 가축을 돌보고 필요할 때는 집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보통 동이 트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진 한참 후에야 끝났으며 휴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개척지 여성은 오전에 밭을 갈고 정에는 이웃의 아기 출산을 돕고 오후에는 가축을 위협하는 포식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내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개척지 삶의 위험한 특성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농장이나 사업체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필수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법적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준주와 주에서 여성들은 투표할 수 없었고 결혼했다면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혼 여성들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교사는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였지만 여성 교사들은 남성 동료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고 종종 결혼하면 사직해야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하숙집을 운영하거나 간호사로 일하거나 모자가게나 양장점을 차려 경제적 독립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비둘기, 소일 도브스라 불리는 개척지 매춘 업소와 살룬에서 일하던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후대의 신화는 이 여성들을 낭만적으로 묘사했지만 현실은 대체로 암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부가 되거나 버림받은 후 경제적 절박함 때문에 이 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약물 중독, 성병은 이 일의 흔한 위험이었습니다. 상당한 돈을 번 사람들조차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더 존경받는 지위로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여성들은 동부에서보다 서부에서 더 큰 자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서부 준주에서는 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결혼 선택권이 주어졌고 공동체들이 여성 주민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때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와이오밍이나 유타 같은 몇몇 준주는 여성의 필수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기 수십 년 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계속 여행하면서 여러분은 이 무법천지라고 여겨지는 땅의 법 집행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복잡했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주요 도시와 마을에는 보통 어떤 형태의 조직화된 법 집행 기관이 있었지만 광활한 시골 지역에는 공식적인 보호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때로는 거대한 영역에 걸쳐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보안관 한 명이 수천 제곱마일을 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순찰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비상시에 일반 시민들을 임시보안관으로 임명하는 데 크게 의존했고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민병대 포세를 조직했습니다. 타운 마셜은 마을 경계 내에서 법 집행을 담당했으며 큰 정착지에서는 몇 명의 부관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 직책은 종종 위험하고 보수가 적어 헌신적인 공무원들과 배지가 주는 권력을 즐기는 사람들이 뒤섞여 지원했습니다. 와이어트 어프, W. 와얏 이어프와 같은 일부 유명한 법 집행관들은 합법적인 법 집행과 더 의심스러운 사업 사이를 오가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연방보안관 페더럴 마셜은 준주와 주 전역에 걸쳐 사법권을 가졌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위조 집회, 우편물 강도 또는 여러 사법권에 걸친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집중했습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무법천지 마을에 홀로 법을 가져오는 전설적인 미 연방 보안관들은 대부분 허구의 창작물이었습니다. 많은 외딴 지역에서 정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법 집행이 부재하거나 비효율적일 때 인식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경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집단들이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했지만 편견, 개인적인 복수 또는 폭도들의 폭력을 위한 수단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빨리 뽑기 총격전은 대부분 후대의 발명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지 폭력은 평범하고 충동적이며 종종 술에 취해 일어났습니다. 치명적인 수준으로 격화된 술집 싸움, 가정폭력, 그리고 토지나 가축을 둘러싼 분쟁이 먼지 날리는 거리에서의 극적인 총격전보다 훨씬 더 흔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대 기준으로 가혹했습니다. 교수형은 살인, 강간, 그리고 때로는 절도, 특히 말이나 소 도둑질에 대한 표준 형벌이었습니다. 감옥이 존재했지만 질병, 폭력,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원시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많은 공동체는 장기 수감 비용보다는 즉결 처형을 선호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여러분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로 합니다. 운이 좋다면 호텔이나 하숙집이 있는 마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치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척시대의 숙소는 기껏해야 기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호텔 방에는 아마도 빈대가 들끓는 간단한 침대, 물 주전자와 세면대가 있는 세면대, 그리고 의자 하나 정도가 있을 겁니다. 화장실 시설은 모든 손님이 공유하는 뒤뜰의 재래식 화장실일 것입니다. 얇은 벽 때문에 이웃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를 들을 수 있어 사생활은 거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더 붐비는 곳에서는 낯선 사람과 침대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수기에 수용 인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이전 손님 이후로 교체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조명은 양초나 오일 램프로 제한되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시설의 질과 위치에 따라 25센트에서 1달러 사이였습니다. 이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이었으며 평균 노동자의 몇 시간 임금에 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마구간, 헛간 또는 그냥 별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더 외딴 지역을 여행 중이었다면 아마 야영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는 불을 피우고 충분한 땔감을 찾을 수 있다면 제한된 보급품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악천후나 야생동물로부터 거의 보호받지 못한 채 땅바닥에서 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개척시대의 어둠 속 소리들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멀리서 코요테가 울부짖고 낯선 새들이 지저깁니다. 바람이 풀이나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현대의 빛과 소음 공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황야의 밤이 주는 깊은 어둠과 이상한 소리들은 종종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잠결에 여러분은 오늘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여행은 나중에 미화되고 낭만적으로 묘사된 것과는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위험하며 불편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밤의 생물들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을 무사히 넘긴다면 아마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지요. 혹은 어쩌면 여러분은 길가에 이름 없는 또 다른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부 확장의 위험한 이야기 속 또 하나의 통계로 말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약점을 용서하지 않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모든 날은 압도적인 역경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개척지에서 밝아오고 여러분은 어떻게든 밤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서부 개척 시대에서는 승리입니다. 눈을 비비고 쑤시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며 오늘은 개척지 경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호황을 누리는 광산 마을 중 한 곳에서 운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네바다 은광 발견, 콜로라도 광산 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달걀 크기의 금덩이를 발견하고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십만 명을 서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광물의 꿈을 좇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광업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채굴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광물 매장량이 있는 아직 주인이 없는 땅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1870년대에는 가장 쉽고 풍부한 지역들이 몇 년 전에 이미 주장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운 좋게 유망한 장소를 찾았다면 가장 가까운 정부 사무소에 채굴권을 등록하고 상당한 액수일 수 있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중 일부였습니다. 가을에서 사금을 찾는 사금 채취, placer minning를 위해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산골물에 몇 시간 동안 몸을 구부린 채 펜이나 슬루스박스, 슬루이츠박스로 퇴적물을 걸러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물과 거친 물질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갈라지고 피가 났을 겁니다.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등은 쑤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노력 끝에 운이 좋다면 몇 푼 가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금 조각 몇 개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산에서 광맥을 파는 경암채굴 하드록 미닝에 뛰어들었다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적인 안전장비나 공학 지식 없이 불안정한 암석 속으로 터널을 파는 것은 광부들을 그 자리에서 으스러뜨리는 잦은 붕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갱도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로 가득 찼는데 이는 냄새는 없지만 치명적이어서 위험을 감지할 경고도 없이 광부들을 질식시켰습니다. 암석을 부수기 위해 흑색 화약이나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장약이 조기에 폭발하거나 날아간 암석 파편이 치명적인 발사체가 되면서 광부들은 빈번하게 손가락, 손, 눈 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파 시의 천둥 같은 소음과 끊임없는 충격은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남겼습니다. 즉각적인 재앙을 피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끊임없이 미세한 암석 먼지를 흡입하여 희생자들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고통스러운 폐 질환인 규폐증 시리초시스에 걸렸습니다. 금 가공에 사용된 수은은 신경 손상, 떨림, 그리고 정신 쇠약을 유발했습니다. 구리나 납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에 축적되는 유독성 금속을 흡수하여 만성 질환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870년대 광산업에는 사실상 안전 규정이나 감독이 없었습니다. 광산 소유주들은 노동자의 복지보다 이윤을 우선시했고 부상은 업무에 예상되는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상당한 광부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미미했고 종종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보통 광부의 경력과 생계의 끝을 의미했으며 장애 지원이나 산업재해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과 고난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운 좋은 탐관꾼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광부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을 벌었습니다. 187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대규모 광산 회사에서 일했으며
고된 10시간에서 12시간의 노동에 대해 우 3달러를 벌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점 주인, 살룬 주인, 그리고 매춘부들이 그들의 꿈이 개척지 광산 마을을 지탱했던 광부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광산 마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그곳은 악명 높게 거친 장소였습니다. 여성, 가족 또는 문명화된 기관이 거의 없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젊은 독신 남성들로 주로 구성된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알코올 소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평균적인 광산 캠프 거주자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미국인보다 몇 배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했습니다. 싸움, 칼부림, 총격 사건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폭력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광업의 위험과 실망을 고려한 후 여러분은 대신 목축업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1870년대 소산업은 호황을 누렸고 동부 도시들의 쇠고기 수요는 개척지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분명 이것이 더 건강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목축업은 실제로 광업의 최악의 건강 위험 중 일부를 피했지만 그 자체에 독특한 위험과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목장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토지, 가축, 장비, 그리고 건물 모두 주요 투자를 의미했습니다. 많은 야심찬 목장주들은 이러한 필수품을 구매하며 깊은 빚에 빠졌고 유리한 날씨와 시장 상황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자연은 종종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방목질을 말라붙게 하고 중요한 수원 슈유엔을 고갈시켜 목장주들로 하여금 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보거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가축대 전체를 죽일 수 있었는데 1887년의 악명 높은 대폐사 그레이트 다이업 때처럼 비정상적으로 혹독한 날씨 동안 북부 방목지의 소중 최대 90%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질병이 가축대를 휩쓸어 목장주의 투자를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텍사스열, 텍사스 피버, 탄저명, 안트락스, 그리고 다른 전염병들은 1870년대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철도 운송 지점까지 소떼를 몰고 가는 상징적인 소몰이 캐틀 드라이브는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라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후대 영화의 화려한 인물들이 아닌 보통 젊고 박봉의 노동자들이었던 카우보이들은 소몰이 동안 하루 일임시간을 일하며 수천 마리의 동물을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동안 안장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이 소몰이는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동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몇 분 만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었고 소와 카우보이를 익사시키는 치명적인 연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번개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처럼 단순한 것에 의해 촉발될 수 있었던 스탬피드는 수천 마리의 1500파운드, 약 680킬로짜리 동물들을 막을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스탬피드에 휘말린 카우보이들은 종종 짓밟혀 죽었습니다. 카우보이의 삶은 서부 신화에서 묘사된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지치고 위험한 일에 대해 한 달에 약 $30를 벌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가난한 배경의 아주 어린 청년들, 종종 10대들이었습니다. 상당 비율이 흑인, 멕시코인 또는 혼혈인들이었으며 다른 곳에서는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그들의 식단은 주로 콩,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그리고 비스킷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선한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트레일 쿡, 이 민간요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작업에서 흔한 부상은 종종 생명을 위협할 때까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카우보이들이 부상, 악천 후 노출 또는 폭력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목축업은 결국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농업은 어떨까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분명 개척지에서 더 안정적이고 덜 위험한 삶의 방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1862년에 홈스테드법, 홈스테드 액트는 서부의 광활한 지역을 정착지로 개방하여 5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며 개간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160에이커 약 20만 평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주가 되어 독립적인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약속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첫째, 160에이커는 상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용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종종 한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전통적인 동부의 농업 방식은 강구량이 개척자들이 익숙했던 것의 일부에 불과한 이 환경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정착민들은 이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조 농법, 드라이 파밍,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척지 농장을 시작하는 데는 엄청난 육체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나무 없는 평원에서 일반적으로 흙집 솥 하우스, 이라 불리는 피난처를 짓는 것이었는데 빽빽한 초원의 흙을 잘라 쌓아 만들었습니다. 이 솥뒤에는 어둡고 축축한 주거지로 비가 오면 새고 벌레와 뱀이 들끓었으며 끊임없이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종을 위해 땅을 개간하는 뼈 빠지는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발달한 빽빽한 풀뿌리로 뭉쳐진 대초원의 흙은 대부분의 정착민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장비로는 쟁기질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단 몇 에이커를 파종 준비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많은 농부들의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작물이 심어진 후에도 농부들은 사방에서 오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가뭄은 수확 전에 식물을 말라 죽게 할 수 있었고, 폭우는 묘목을 휩쓸어 가거나 밭을 침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른 서리는 수확 직전에 작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성경에나 나올 법한 규모로 몰려와 길에 있는 모든 녹색 식물을 먹어치우고 때로는 밭에 남겨진 농기구의 손잡이까지 갉아먹었습니다. 질병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척지 농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용된 인부도 없고 지역 사회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파종기나 수확기에 가족이 병에 걸리는 것은 생존과 굶주림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티를 계속했는데 일이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걸고 일해야 했습니다. 농장 사고는 흔했고 종종 치명적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도구는 부서져 부상을 입혔고 동물들은 겁에 질려 주인을 짓밟았습니다. 성공적인 수확조차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농부들이 곡물 저장고에 빠져 느슨한 곡물에 질식사하거나 부실하게 지어진 저장고가 내용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망했습니다. 개척지 농장의 고립은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웃은 몇 마일 떨어져 있을 수 있었고 가끔 방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고립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계가족 외에는 몇 달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불안, 그리고 당시 대초원 광기, 프라이리 맨너스 라 불리던 증상은 많은 정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때로는 자영농장을 포기하거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견디고 실제로 작물을 생산한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까지의 운송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농산물은 빨리 팔거나 보존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농업기업과 철도 회사들은 영향력을 이용하여 농작물 가격은 낮게 유지하고 운송 비용은 높게 책정하여 독립적인 농부들을 양쪽에서 압박했습니다. 1870년대에 이르러 개척지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마을과 산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광업, 목축업 또는 농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길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임금 노동은 실제로 독립기업의 최악의 신체적 위험과 재정적 위험 중 일부를 피했지만 그 자체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산업 안전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척지 공장, 제분소,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장치 없는 기계로 인해 끔찍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벨트나 안전장비 없이 점점 더 높은 구조물을 지었고 이로 인해 잦은 추락사가 발생했습니다. 철도 일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철로 부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일하며 사고, 열사병, 그리고 과로로 인한 높은 부상률과 사망률에 시달렸습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많은 부분을 건설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산길을 뚫기 위해 불안정한 폭발물을 다루는 것과 같은 가장 위험한 작업을 배정받았습니다. 노동시간은 현대 기준으로 길어서 보통 하루 일권 예비시간, 주 6일 근무했습니다. 임금은 낮아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임금을 벌었습니다. 아동노동은 흔했으며 89세의 어린아이들이 많은 산업에서 어른들과 함께 일했고 종종 그들의 작은 체구와 미숙함 때문에 더 높은 부상률을 겪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평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지역에 다른 어떤 고용주도 고용하지 않으려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회사 마을, 즉 단일 고용주가 모든 주택과 사업체를 소유하는 정착지는 광업 및 벌목 지역에서 흔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노동자들은 회사 상점에서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고 회사 주택에 살았으며 때로는 법정 화폐가 아닌 회사 화폐인 스크립트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없는 일종의 채무 노예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광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또는 임금을 받고 일하든 개척시대의 삶은 현대인들이 혼란스럽게 느낄 방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형성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간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밀하게 측정된 분과 시간이 아니라 햇빛, 계절,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의해 지배되는 더 유동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정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틀녘에 일어나 해가 진 직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시간은 계절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었습니다. 일은 8시간 교대 근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갉거나 소를 옮기거나 광석을 캐는 등 완수해야 할 과업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수확기나 가축몰이 기간에는 사람들이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첫 햇살부터 어두워진 한참 후까지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많은 시골 노동자들이 밭이 휴경기에 있거나 소를 돌보는 일이 최소화될 때 비교적 비활동적인 기간을 가졌습니다. 현대 생활의 중심인 시간 엄수라는 개념은 개척지에서는 관련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계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활동에서 정확한 시간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략적인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역마차와 후대의 기차는 서부에 더 정확한 시간표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특정 맥락을 제외하고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가 대부분의 목적에 충분히 구체적인 시간 지정이었습니다. 오락과 여가 활동은 현대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대부분의 개척민들은 복잡한 활동을 할 에너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불 주변에서의 대화, 이야기 나누기 또는 간단한 카드게임이 흔한 저녁 시간의 오락이었습니다. 악기와 숙련된 연주자가 있을 때 음악은 인기가 있었으며 피들, 하모니카, 기타가 사교 댄스의 반주를 제공했습니다. 읽을 거리는 귀했고 종종 마을 전체가 공유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거나 달아서 해질 때까지 가족에서 가족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구할 수 있을 때 반복해서 읽혔으며 모든 광고와 공지사항이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샅샅이 검토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스포츠가 존재했지만 오늘날보다 더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야구는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장비로 임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마, 레슬링, 그리고 사격대회는 오락과 귀중한 기술을 뽐낼 기회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비가 거의 또는 전혀 필요 없는 놀이를 했습니다. 술래잡기, 숨바꼭질, 그리고 주변에서 찾은 물건으로 할 수 있는 막대기 공놀이의 변형들이 있었습니다. 휴일과 공동체 축제는 사교와 여가를 위한 드문 기회로서 큰 중요성을 띠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제에는 소풍, 연설, 게임, 춤을 위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기념했습니다. 종교적인 휴일은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일상에서의 반가운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음식, 생존을 위한 투쟁 개척지에 다시 아침이 밝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이는 개척지에서 끊임없이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1870년대 서부의 음식은 여러분이 현대 세계에서 익숙한 다양하고 편리한 식단과는 거의 유사점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사냥감이 비교적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슴, 엘크, 토끼, 그리고 다양한 새들은 사냥 기술이 있다면 식단을 보충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사냥에는 탄약이 필요했는데 이는 비쌌고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필수적인 일에서 시간을 빼앗아 많은 정착민들이 바쁜 시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지 가족들은 자신들이 재배하거나 보존하거나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음식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개척지 식단의 주식은 콩, 옥수수, 그리고 돼지고기였습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단조롭고 영양적으로 불완전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기껏해야 몇 달 동안인 제철에만 구할 수 있었고 겨울 식단에는 종종 신선한 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식단의 다양성 부족은 광범위한 영양 결핍으로 이어졌습니다.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은 신선한 농산물이 없는 겨울과 초봄에 흔했습니다. 잇몸 출혈, 이가 흔들리고 관절 통증,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증상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결핍 질환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성인들에게는 다양한 만성 건강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식품 보존은 끊임없는 도전이자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는 빨리 소비하거나 훈제, 염장 또는 건조를 통해 보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했지만 맛과 질감을 극적으로 바꾸면서 영양가를 감소시켰습니다. 보존식품의 높은 염분 함량은
고혈압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음식이 풍부할 때 부족한 시기를 대비하여 음식을 보존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썼습니다. 채소는 식초에 절이거나 발효시켰습니다. 과일은 건조시키거나 설탕이 있다면 설탕으로 보존했습니다. 뿌리 채소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하 공간인 룻셀러에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존 노력은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겨울 동안 가족이 먹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생존 작업이었습니다. 식품 저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보존식품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지만 부적절한 기술은 부패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식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저장된 음식은 해충을 유인했습니다. 쥐, 생쥐, 그리고 곤충들이 저장된 식량의 일부를 소비했고 그들의 배설물은 남은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지 가족들은 밀가루, 콩, 그리고 다른 주식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곤충 조각과 설치류 배설물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단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요리 자체도 현대인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식사는 끊임없는 관심과 연료가 필요한 화덕이나 장작 난로 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무가 귀한 대초원 지역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요리 연료로 태울 버펄로 침 마른 똥이나 꼬인 풀을 모으는데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물은 요리, 청소, 그리고 마시기를 위해 우물이나 가을에서 길어와야 했는데 종종 하루에 수백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사는 현대인들이 기대하는 다양성과 풍미가 부족했습니다. 향신료는 비싼 사치품이었고 있더라도 아껴서 사용되었습니다. 설탕과 커피는 소중한 품목이었으며 종종 특별한 경우를 위해 비축되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는 가족이 소를 키울 경우에만, 그리고 소가 우유를 생산하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지 아이들은 현대 영양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식단으로 자랐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척지에서는 비만이 드물었습니다. 제한된 식량 공급, 최소한의 설탕 섭취, 그리고 끊임없는 육체 노동의 조합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른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체형이 반드시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개척민들은 작업을 유지할 충분한 칼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고통받았습니다.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 외에도 개척지의 삶은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독특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 개척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현대의 경험과는 극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19세기에는 어린 시절 자체가 다르게 인식되었습니다. 6개월 7세의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인 자빌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적 기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축을 돌보고 달걀을 모으고 채소를 따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어른들이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다른 과업을 도왔습니다. 10세나 12세가 되면 대부분의 개척지 아이들은 거의 성인과 같은 능력으로 어른들 옆에서 일했습니다. 소년들은 아버지를 따라 밭, 헛간 또는 작업장으로 가서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을 배웠습니다. 소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옷, 보존식품, 양초, 비누와 같은 필수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가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조기 성인기는 삶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보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생, 죽음, 동물의 도살, 그리고 개척 공동체의 때로는 폭력적인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현실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적응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교육은 개척지에서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정착된 마을에서는 학교가 1년에 몇 달 동안 보통 농사일이 최소화되는 겨울에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스스로도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한 명의 교사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5세부터 17세까지의 학생들을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학교들의 물리적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건물은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겨울에는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더운 계절에는 숨막히는 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품은 최소한이었고 아마도 몇 권의 공유 교과서, 계속 지우고 재사용해야 하는 석판, 그리고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되는 최소한의 종이뿐이었습니다. 체벌은 표준적인 징계 방법이었으며 속삭이거나 암기 과제를 외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채찍질이나 구타가 가해졌습니다. 더 외딴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구할 수 있는 어떤 책이든 사용하여 가정교육을 실시했지만 많은 개척지 아이들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만 받거나 그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대신 실용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법, 동물을 추적하는 법, 파종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법, 흔한 부상을 치료하는 법,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인 수많은 다른 과업들을 수행하는 법 말입니다. 아동 사망률은 개척시대 내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약 5명의 아이 중 1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으며 가장 높은 위험은 생후 5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쉽게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질병들, 홍역, 디프테리아, 성홍열, 백일해가 일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죽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습니다. 사고는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데 생존이 위험 감수를 요구했던 시대에 아동 안전은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망률이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죽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잃을 것을 예상했고 종종 나이든 형제자매가 일찍 죽으면 그 다음 아이에게 같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죽음이 먼 손님이 아니라 일상적인 존재였던 시대의 다른 관계를 반영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아마도 개척시대와 현대 생활의 격차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건강과 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870년대 서부에서 병에 걸리거나 다쳤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현대 의료와는 거의 유사점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드물었고 많은 공동체에는 의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개척지에서 개업한 의사들은 종종 최소한의 훈련만 받았는데 아마도 짧은 도제 생활이나 의과대학에서 몇 달을 보낸 정도였을 겁니다. 그들의 지식은 현대의학보다는 중세의학과 더 공통점이 많은 체액설, 휴머럴 밸런스 과 같은 이론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당시 의학을 반영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가정요법과 민간의학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다양한 문화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에 의지하여 치유 기술로 알려진 사람들, 보통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 중 일부, 특히 약초요법은 진정한 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것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해로웠습니다. 당시의 흔한 의료 행위에는 이미 아픈 환자를 약화시키는 사혈 액시에시에, 나쁜 체액을 배출시킨다는 명목으로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하제 엑시아지, 그리고 상처에 바르는 다양한 물질의 찜질 포울티츠이 포함되었는데 일부는 감염을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발했습니다. 아편 팅크제인 로더넘 라우다눔 튼 통증 완화에 널리 사용되어 많은 경우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은 화합물은 그 독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질병에 처방되었습니다. 수술과 개척지의 환경은 특히 끔찍했습니다. 알코올, 위스키 또는 아편 외에 효과적인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시술 중에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독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관성 없이 시행되어 수술 후 감염이 만연했습니다. 절단은 심각한 팔다리 부상에 대한 표준 치료법이었으며 닦을 수는 있지만 결코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톱과 칼로 시행되었습니다. 출산은 아마도 개척시대와 현대 의료 경험 사이에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성들은 보통 집에서 출산했으며 조산사가 있다면 조산사의 도움을, 없다면 여성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전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합병증은 진통이 시작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가, 비리치버스, 출혈, 그리고 현대의학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다른 응급 상황들은 종종 산모, 아이 또는 둘 다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척지의 산모 사망률은 출생 100건당 약 1명으로 오늘날 선진국보다 100배 이상 높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각각의 임신이 서부 개척 시대의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아옵니다. 황금빛 햇살이 풍경 위로 쏟아지는 동안 여러분은 잠시 시간을 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서부로 이끌었던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개척지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산, 대지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협곡, 그리고 바다처럼 물결치는 광활한 대초원 등 숨막히는 자연의 장엄함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름다움만큼은 할리우드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의 관계조차 현대의 환경적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척시대의 사고방식은 자연을 보존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로 정복하고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삼림은 재생을 고려하지 않고 벌목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사냥감은 멸종 직전까지 사냥당했습니다. 가을은 하류에 미칠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광산 작업을 위해 물길이 바뀌거나 오염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들소 버펄로의 거의 멸종에 가까운 상태는 아마도 이러한 착취적 접근 방식의 가장 극명한 예일 것입니다. 1700년대에는 약 3천만에서 6천만 마리의 들소가 북미를 누볐지만 1814년에는 1000마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파괴는 단순히 식량이나 가죽을 위한 사냥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원인이었지만 이는 또한 평원 인디언 부족들에게서 그들의 주요 자원을 빼앗아 보호구역으로 몰아넣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 정부가 장려한 의도적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평원 인디언 전쟁의 핵심 군사 지도자였던 필립 셰리단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버펄로를 박멸할 때까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팔게 하라.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문명이 발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가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말은 당시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들소 때의 파괴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제거함으로써 원주민의 저항을 꺾기 위해 고안된 환경 전쟁이었습니다. 서부 전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들에게 백인 정착의 확대는 종말 아포차립스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이주뿐만 아니라 특정 풍경과 자원에 묶여있던 경제체제, 영적 관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초기 상호작용은 때때로 무역과 협력을 포함했지만 187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원주민 집단은 보호구역 감금, 압도적인 역경에 맞선 계속된 저항, 또는 문화적 동화라는 혹독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보호구역 제도 자체는 문화적 집단 학살, cultural genocide의 한 형태였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강제로 가족에게서 분리되어 인디언을 죽이고 인간을 구하라는 목적으로 설계된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칼라일 인디언 산업학교, 칼라일 인디언 인더스트리얼 스쿨의 설립자인 리처드 H. 프렛 대위가 악명 높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머리를 짧게 깎이고 모국어 사용, 종교 활동 또는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금지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트라우마는 오늘날까지도 원주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팽창에 대한 무력 저항은 거의 예외 없이 패배로 끝났지만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오래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1876년 리틀 비콘 전투는 라코타, 북부 샤이엔, 아라파호 연합군이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의 제7기병대를 격파한 원주민의 마지막 주요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이 부족들에 대한 군사작전은 마을 공격과 여성 및 어린이 살해를 포함하여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의 비극은 많은 원주민 국가들이 정교한 농업 시스템, 복잡한 통치 구조, 그리고 유럽 정착민들에게 귀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토지 이용과 소유권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오해를 낳았습니다. 많은 원주민 집단은 공기나 별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조약 협상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원주민 백인 관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서부는 전 세계에서 온 공동체들로 매우 다양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 종교, 관습, 그리고 개척지 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양한 기술과 관점을 도입하는 강점이기도 했지만 부족한 자원과 제한된 기반 시설로 고군분투하는 공동체에서 긴장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고 광산 운영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특히 심한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국적에 따라 이민을 제한한 최초의 주요 미국 법률인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 Chinese Exclusion Act은 서부 준주에서 수십 년 동안 들끓었던 반중국인 정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인 광부들은 폭력이나 외국인 광부세의 부당한 적용을 통해 생산적인 채굴지에서 빈번하게 쫓겨났습니다. 개척지 마을의 중국인 공동체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종종 폭동과 대규모 추방에 직면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그들 중 다수는 이민이 아닌 영토 획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별과 이주에 직면했습니다. 멕시코 미국 전쟁 이후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약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멕시코인 지주들은 법적 조작, 협박 또는 노골적인 사기를 통해 자신들의 소유지를 빼앗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세대 동안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스페인에서 유래한 수자원 권리 시스템은 건조한 환경에 덜 적합한 영국 관습법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이민자들조차도 국가적 종교적 정체성이 개척지에서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 독일 루터교 신자, 스칸디나비아 개신교 신자, 동유럽 유대인 등 각 집단은 뚜렷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고국의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상호 지원을 제공했지만 경제적 또는 사회적 긴장이 발생했을 때 때때로 토착주의 정서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북전쟁 후 서부로 이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남부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지만 종종 다른 형태의 차별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소몰이 작업 인력의 약 25%를 차지했던 흑인 카우보이들은 동시대 기록이나 후대의 신화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흑인 자영농들은 여러 서부 준주에 공동체를 설립했지만 백인 이웃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홈스테드 법의 차별적인 적용에 빈번하게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 각자의 가치, 관습, 기대를 가진 의 충돌은 후대의 낭만적인 묘사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갈등으로 가득 찬 개척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후대 미국 신화에서 대중화된 멜팅팟, 멜팅퍼트이라는 비유는 다양한 집단의 지속적인 문화적 독창성과 누구의 문화가 보존되고 누구의 문화가 억압될지를 결정한 권력 불균형을 모두 가렸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여러분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개척지 마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걸쳐 서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환이었습니다. 개인 탐광꾼, 독립농민, 소규모 기업으로 특징 지어지던 초기 정착 단계는 서부 자원의 보다 조직화된 기업적 개발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철도의 등장은 이러한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1869년에 완공된 대륙 횡단 철도는 동부와 서부 간의 이동 시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극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후속 지선들은 이전에 고립되었던 지역들로 침투하여 그들을 국가시장 및 공급망과 연결했습니다. 이 교통혁명은 서부 자원의 대규모 채굴을 가능하게 했고 대량 생산된 동부 상품이 서부 시장에 넘쳐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연결은 서부 지역을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가속화했지만 종종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독립광부들은 산업적 방법과 자본 투자를 가져온 대규모 광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농장들은 광대한 면적에서 운영되는 농업 기업들과 힘겹게 싸웠습니다. 소규모 목장주들은 투자자들의 지원과 정치적 연주를 가진 소회사들에 의해 압박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구조도 점점 더 지배했습니다. 철도회사, 광산 대기업, 목재 이권, 그리고 대지주들은 준주 및 초기주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수자원 권리, 광물 채굴권, 방목 접근권, 그리고 목재 체벌권은 소규모 운영자나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재정적,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과정을 통해 할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거칠었던 광산 캠프나 소도시는 점차 영속성과 더 넓은 사회와의 연결을 알리는 기관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은행, 학교, 교회, 신문사, 극장, 그리고 친목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리는 측량되었고 때로는 포장되었습니다. 목조 건물은 벽돌과 석조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전에는 규제되지 않았던 행동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부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 때문에 개척지의 매력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찾았던 야생 공간에 달갑지 않은 길들이기를 의미했습니다. 일부는 끊임없이 서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이들은 증가하는 규제, 경쟁,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1890년 인구조사에서 선언된 신화적인 개척시대의 종말은 정체성이 개척지 환경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심리적, 문화적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개척지 폭력의 길들이기 또는 적어도 관리를 포함했습니다. 나중에 서부 신화를 지배하게 될 상징적인 총잡이들과 무법자들은 공식적인 법 집행이 기존의 개인적, 공동체적 폭력 시스템에 맞서 자리 잡아가던 특정 역사적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정착된 공동체에서 전문 경찰력과 법원 시스템이 자경단식 정의를 대체했지만 외딴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끔 개척지 스타일의 갈등 해결 방식이 분출되었습니다.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전설적인 인물들, 와일드 빌 히콕, 와이어트 어프, 빌리 더 키드, 제시 제임스는 이 전황위에 활동했으며 종종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합법과 불법 활동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들의 후대 신화화는 그들 삶의 복잡하고 종종 도덕적으로 모호한 현실을 가렸습니다. 전설 속 완벽한 명사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히콕은 적어도 2번의 총격전에서 구경꾼을 쏘았습니다. 어프는 그의 경력 동안 법 집행관, 도박꾼, 매춘, 업소 주인, 그리고 자경단원으로 다양하게 일했습니다. 제시 제임스에게 붙여진 로빈 후드 이미지는 그의 남부연합, 게릴라 출신 배경과 강도 행각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마지막 날 저녁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은 개척시대의 현실과 나중에 그것에서 생겨날 신화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 미국인들과 결국 전 세계는 이 잔혹한 시기에 낭만화된 버전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요? 이 신화들은 어떤 필요를 충족시켰고 어떤 진실을 가렸을까요? 답의 일부는 시점에 있습니다. 개척시대 신화 만들기에 가장 강렬한 시기는 실제 개척시대가 사라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버펄로 빌 코디, 버팔로 빌 코디의 와일드 웨스트 쇼, 와일드 웨스트 쇼즈는 18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철도, 전신선, 그리고 공식적인 통치가 서부 지역을 주류 미국 사회에 통합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동부 관객들을 위해 인디언 전투와 역마차 강도 사건에 연출된 재현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정확한 역사적 재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서부에 대한 동부인들의 생각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오락이었습니다. 과장된 서부 영웅들의 이야기를 대중화시킨 다임 노블딤의 노벨은 개척지에서가 아니라 동부의 출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설들은 자신들이 묘사하는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작가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이 정형화된 이야기들은 액션, 영웅과 악당 사이에 명확한 도덕적 구분, 그리고 서부를 자립, 용기, 개인주의라는 미국적 미덕의 시험장으로 보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후에 할리우드 서부극은 이러한 신화적 요소들을 더욱 다듬고 증폭시켜 외로운 카우보이, 영웅적인 보안관, 비열한 무법자, 그리고 야만적인 인디언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역사적 현실과는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들은 오락을 넘어 심리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것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적 도전의 시기에 미국 정체성에 대한 안심시키는 서사를 제공했습니다. 신화는 미국적 성격이 개척지 환경에서 형성되었으며 미국을 다룬 오래된 사회와 구별하는 특별한 자질을 낳았다고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대륙을 횡단한 팽창이 단지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즉, 야생에 대한 문명의 승리, 원시 문화에 대한 진보의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선이 정의로운 폭력을 통해 항상 악을 이기는 단순화된 도덕적 틀을 제시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증대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신화들이 가린 것은 서부 개발의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모호한 현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집단 학살, 이민 노동력의 착취, 환경 파괴, 기업의 정치 시스템 조작, 그리고 정체성, 통치,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고군분투하는 깊이 분열된 공동체 말입니다. 진짜 서부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가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협력과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착취와 잔인함으로 빠져들기도 하면서 말이죠. 낭만적이지 않은 서부 개척 시대를 통한 짧은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 풍부한 음식, 의료 서비스, 신체적 안전,
그리고 개척지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안락함에 익숙한 이외에 1870년대 개척지의 실제 상황에서 단 하루도 살아남기 힘들었을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개척지 생존에 필요했던 기술, 지식, 신체적 조건,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은 현대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무언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본질적인 것들만 남은 삶의 솔직함일 것입니다. 과업이 즉각적인 결과를 낳고 성취가 자연의 제약에 대한 실질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곳. 아마도 그것은 공유된 도전에서 생겨난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일 것입니다. 배경이나 신념의 차이를 초월하는 연결을 만들어낸. 아마도 그것은 단지 인간이 우리 대부분이 결코 직면하지 않을 훨씬 더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견디고 심지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의 유산은 신화를 넘어 현대 미국 생활을 형성하는 실제 구조와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재산법, 수자원 권리 체계, 연방 주관계,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수많은 다른 미국 통치의 측면들이 개척 시대의 타협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제 동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부 공동체의 다양성은 현대 미국의 다문화적 현실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복지, 지방자치와 국가표준, 착취와 보존 사이에 계속되는 긴장조차도 개척 시대의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개척 시대는 국가 팽창의 영광스러운 장이 아니라 고대 생활 방식의 파괴이자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문화적 생존과 주권을 위한 긴 투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서부 정착의 단순한 승리주의적 서사가 이미 존재했던 복잡한 문명들과 그들의 붕괴를 통해 잃어버린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무시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개척 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여러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한 사람들의 용기와 이 팽창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겪은 파괴를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 초기 미국의 소리들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대초원의 풀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코요테의 울음소리, 아마도 길 아래 산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피아노 선율. 적어도 이러한 감각적 경험들은 이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광활한 하늘, 극심한 날씨, 위압적인 풍경, 그리고 깊은 침묵은 그들을 만난 모든 사람을 형성했고 문화적 갈등 속에서도 환경과의 공유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일 여러분은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미국 역사의 이 중추적인 시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서부 영화를 보거나 개척시대 소설을 읽을 때 복잡한 현실에 살균되고 단순화된 버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척지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적 진보를 통해 성취된 현대 생활의 놀라운 안락함과 안전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은 미국 서부의 진짜 이야기가 총격전과 금광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으로 비범한 도전에 맞섰던 다양한 배경의 평범한 사람들,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적인 투쟁에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미화 없이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역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진정한 용기, 비극, 혁신, 갈등, 협력, 잔인함, 그리고 친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서부 개척 시대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기술, 인구 증가, 경제 통합, 그리고 환경 변화에 의해 도시, 교회, 고속도로, 그리고 관리되는 풍경에 현대 미국 서부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개척시대 경험의 메아리는 지역적 정체성, 지역 전통, 토지 이용 패턴, 그리고 통치 구조에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자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합니다. 개척 공동체가 직면했던 도전들, 환경 제약에 적응하고 부족한 자원을 관리하며 다양한 인구 속에서 기능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개시척 시대 경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일련의 해답이 아니라 인간의 적응, 공동체 형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 세계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의 모음일 것입니다. 각 세대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롭게 답해야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하늘 위로 별들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여행자들을 안내하고 농부들이 파종 시기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낯선 풍경에서 멀리 떨어진 향수병에 걸린 이민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바로 그 별들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이 연결의 순간에 여러분은 150년 전 이 같은 별자리를 바라보며 생존이 결코 보장되지 않았지만 삶의 모든 혹독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시대에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강렬함으로 경험되었던 세상에서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했던 그들과 찰나의 동질감을 느낍니다.